안녕하세요. 뼈다귀 TV의 태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뼈다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 이름이 또 뼈다귀 TV인 만큼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뼈다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뼈다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과거에서 발견했던 이 유적에서 발견된 이런 뼈다귀에 대한 이야기 한번 긴밀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인간의 뼈가 흔히들 206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뼈를 알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6개의 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의 링크가 우측 상단에 나오니까 이거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이번에 영상을 처음 보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국방부 산하의 특수부대에서 살인무술과 인간 뼈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병과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따라오시면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림 설정인가요? 네, 그것까지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컨텐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기로 한 컨텐츠가 사람의 뼈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 책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와 역자들은 이런 분들이시고요. 지코사이언스에서 2009년에 나온 책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고인골 고고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골을 통해서 어떠한 고고학적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고인골 고고학이란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김재현이라는 동아대학교 교수분이 계신데 2007년에 이분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서 한번 고인골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뼈를 몸으로 인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고인골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별, 연령, 형질, 신장, 체격은 물론 식생활 습관과 병력, 혈액형까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뼈를 보는 데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고학이 접목되게 되면은 이제 유적에서 인골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발굴되느냐, 어떤 유물과 함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뼈를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김해 이한리 고분의 예를 보면은 칼이 나오게 돼요, 무덤에서. 그러면은 보통은 남성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인골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 여성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고령지산동 고분의 예를 함께 보시면 대형 고분에서 칼이 5자루가 나왔는데 이 무덤은 당대 최소한 수장급 정도의 무덤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인공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성이나 어린이가 남성의 지위를 능가하거나 왕위 계승권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인골로 당대 사회 전체를 복원해 볼 수 있다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요. 보시면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한 책이 이거였죠. 버비 인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라는 책인데 이 자료들은 모두 버클리 프라이메이트 스켈레탈 콜렉션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 리차드와 안토니라는 분들이 1987년에 캘리포니아 선사시대 뼈를 5,000명분 감정을 하게 돼요. 이 중에서 5분의 1이 뼈의 비정상 발달이나 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뼈 관절염, 치주질환, 골절, 그리고 골수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확인해 볼 거는 골절이 치유되었을 때 어떠한 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빗장뼈죠, 이거는. 그리고 이건 노뼈입니다.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골절이 일어났던 흔적이에요. 보시면 빗장뼈가 골절이 일어났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은 스터널 엔드,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맞아요. 복장 끝 부분이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노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골절이 일어났던 건데 두껍게 치료가 되면서 뼈가 생긴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휴머러스입니다. 휴머러스라고 하면은 우리 익히 알다시피 위팔뼈죠. 위팔, 그러니까
전완근 위쪽에 이두근이랑 삼두근이 있는 그 뼈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골절이 일어났던 건데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 부분이 거짓 관절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보시면은 원래 뼈가 있던 길이 아니라 옆에 다른 뼈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거짓 관절증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골절이 치유되면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거짓 관절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가동 범위 바깥으로 또 뼈가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인구 집단 수준에서 골절을 분석하면서 선사시대 생활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러브조이랑 헤이프리라는 사람이 1981년에 미국 원주민 리븐 집단을 분석한 결과 골절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뼈랑 이런 뼈가 많이 발견이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소아의 골절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골절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10세에서 25세, 그리고 45세 이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 뼈가 적더라. 보시면은 이렇게 치유된 뼈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선사시대 리븐 인구 집단에서 치료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치료 기술이 뛰어나서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치유된 형상이 많았다.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관절증이 적게 나타났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뼈의 변형은 탈구인데요. 보시면은 원래 이 넙다리 뼈가 광골의 입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탈구된 상태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러한 기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이제 탈구는 주로 성인에게서 발생을 합니다.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탈구보다 넙다리 머리끝 분리증이라는 뼈끝이 분리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약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탈구보다 골절이 더 흔하죠. 따라서 이런 탈구된 뼈가 나타나면은 보통 성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위적인 변형입니다. 보시면은 골절이나 탈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외력이 작용하였을 때 뼈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인위적인 변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경우 뼈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에 중국 상류층 여성들이 행했던 전족이라는 것들이 있죠. 발을 작게 만드는 그러한 시술인데요.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선사시대 페루에서는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뼈를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미용 목적으로 형태를 바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라는 분이 이제 페루에서 머리 얼굴의 복합적 발달 과정에서 머리 덮개뼈와 머리 뼈바닥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페루 사람들을 대상으로 머리 둥근 천장의 앞뒤 길이 둘레를 계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루의 자료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머리 덮개뼈의 후방을 동여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둘레가 변형해서 뒤통수가 길게 삐져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뼈는 인위적인 변형의 결과인데 머리 뒤통수에 압력을 가한 결과 앞뒤 변화가 생겼습니다. 뒤통수가 납작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당시 페루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두개골에 이렇게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뼈를 변형시켰다. 이번에 살펴볼 변형은 원형절제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페루의 자료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에 행해졌던 원형절제술이라는 건데 그 기록이 고대 그리스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1981년에 오트너와 퍼스카라는 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 더 먼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형절제술은 유럽, 태평양,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각지에서 행해졌는데요. 머리 덮개뼈에 인공구멍을 내기 위해 몇 가지 시술이 행해졌습니다. 뼈를 긁어 판의 모양으로 깎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뼈에 홈줄을 내어 조각으로 떼어내는 방법, 사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마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머리뼈의 압박골절로 인해 높아진 머리뼈 안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두통이나 정신질환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악령을 빼내기 위해서 주술적인 의미에서 행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치유된 흔적이 보이기도 해요. 여기 위에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은 치유된 흔적이 있고, 이러한 작은 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유의 흔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선사시대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감염 증상에 대한 뼈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수염 소견을 보이는 뼈들인데요. 보시면은 골수염은 일단 뼈 속으로 침투한 세균이 일으킨 뼈의 염증입니다. 골수 공간에 침범한 감염으로 정의를 내고 대개 장골에서 나타나게 되죠. 장골이라는 건 이제
긴 뼈들인데요. 뭐 윗팔뼈나 넙다리뼈, 그리고 티비아, 정강이뼈입니다.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 고름을 형성하는 미생물인 황색 포도상구군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화농성 골수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연령층에서 손상으로 인해 세균이 직접 뼈로 들어갈 수 있으며, 특히 소아의 경우는 세균이 혈관을 통해 뼈로 들어가는 혈행성 골수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견을 보시면은 이 콜텍스라는 뼈 겉질, 뼈 겉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피막이라는 무층뼈를 만들게 되고, 또 고름이 빠져나가는 샛길, 이 큰 구멍 보이시죠? 이게 샛길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무층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샛길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으로 보면은 골수 공간을 많이 침범당한 거 역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살펴볼 감염 증상은 뼈막염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뼈이고요. 외상이나 감염으로 인해 뼈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질병을 가리키는 특정한 용어는 아니고, 맨스폴트라는 분이 이제 1978년에 뼈막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인을 확인하였어요. 선사시대 리븐 인구 집단, 아까 골절에서 이야기한 그 집단에서 영아와 소아를 대상으로 특정 나이에 발병하는 감염에 대한 뼈막염 소견도 기술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뼈막염이 뭔지 보면은 겉질층에만 이제 염증이 침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골수염처럼 골수 공간이 침범당한 흔적은 없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제 겉질뼈에 무층뼈가 형성이 되는 거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죠. 보시면 이건 티비아입니다. 티비아에서 이제 반응뼈, 다른 말로 역시 무층뼈라고 하는 그게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잡뼈 같은 경우에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반응뼈가 사후에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뼈의 안쪽이 노출된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단면을 살펴본 건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층뼈가 생기는 게 뼈막염에서 주요 소견입니다. 이 자료는 선사시대 페루에서 발견된 5세 소아의 머리뼈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눈과 이마 사이에 이 부분을 눈악천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구멍이 많이 나면 눈악체판이라고 부르고, 뒤통수에도 구멍이 많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료를 확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아메리카에서 옥수수 중심의 경작을 하면서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분이 부족해지니까 이 다공성 뼈 과다증은 이제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소아나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아마 이 질병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워커라는 분이 1986년에 어류를 주식으로 삼았던 캘리포니아 뼈대를 연구한 결과, 설사병으로 인해서 영양결핍이 생겨도 다공성 뼈 과다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는 또 맨스폴트라는 분이 리븐 집단을 연구했잖아요. 선사시대 캘리포니아에. 이 집단에게서는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영양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인간이 철분을 소모하게 되죠. 이 임상 자료가 있는데 이거와 되게 잘 들어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비단 식습관이나 감염 질환 하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질병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철분이 소모되면은 미성숙한 개체에서 다공성 뼈 과다증이 많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제가 법의학자가 바라본 사람의 뼈라는 책을 통해서 몇 가지 뼈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뼈다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재밌게 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인상 깊은 주제들이 있었죠. 골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고, 치료가 안 돼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선사시대 리븐 집단에서 소아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치료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이야기 해봤고, 또 선사시대 페루에서 머리뼈에 인위적인 변형을 주거나 원형절제술 같은 거를 행해도 그 생존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이야기도 해봤고요. 다공성 뼈 과다증이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소아들이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이런 다공성 뼈 과다증이 일어난 인고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린아이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준비한 사례는 이 정도고요. 또 신문기사 몇 개를 보면서 뼈에 대한 이야기 좀만 더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기사를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신문에서 2015년에 발행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중세 때 매장된 13세 마녀, 알고 보니 괴혈병 환자.
이런데요. 이탈리아 북부 어느 마을에서 이색적인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유골의 주인이 생전 중죄를 저질렀거나 마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고 추측을 했는데, 추측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엎드린 채 매장이 되었고 다른 묘지들과 동떨어진 곳에 혼자 묻힌 것은 물론 입은 돌로 채워져 있고 말뚝까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마녀로 오인받아서 소녀가 매장을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하였는데요. 근데 기사 사진을 보시면은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은 갈비뼈가 앞으로 향해 있고 이게 잡뼈죠. 잡뼈가 엎드린 채로 매장되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똑바로 누운 자세라는 뜻이죠. 아마 기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무 사진이나 기자가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기사 내용을 주로 볼게요. 사진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13세 마녀가 알고 보니까 괴혈병 환자였다 이거예요. 괴혈병은 장기간에 걸친 비타민C의 섭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 질환인데요. 비타민C는 악효질 생산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푸뼈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뼈에서 괴혈병이 나타났을 때 볼 수 있는 소견은 뼈의 겉질이 얇아지고 빠른 성장이 진행되는 뼈에서는 병적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나 소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형질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소녀가 괴혈병을 겪었다면 창백한 얼굴과 잦은 출혈 그리고 튀어나온 눈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간질성 발작까지 일으키는 소녀는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마녀라고 오인할 만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매장이 되었음을 뼈를 보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나우뉴스에서 2015년에 발행한 뉴스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고대인들은 뭘 먹었나? 40만 년 된 치아 발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인근 캣셈 동굴에서 발견된 이 치아에는 플라크, 우리가 치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플라크 분석을 하게 되면은 40만 년 전 사람들이 어떤 식생활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과학자들이 이 플라크를 분석을 해봤더니 실내에서 바베큐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40만 년 전에 실내에서 바베큐를 즐길 만큼 불을 잘 통제하고 수렵을 했다. 이러한 증거로 사용이 되겠죠. 또한 치아에서는 필수 지방산 성분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견과류나 씨앗으로부터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로 구성된 입자가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바르카이 박사라는 분은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동안 우리는 원시인들이 동물에서 고기를 섭취하고 그들 뼈를 도구로서 이용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 발견을 통해서 고기에 잘게 잘린 식물을 곁들여서 섭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제신문에서 발행한 2015년 기사이고요. 타임캡슐 뼈통의 선사 고대문화 엿본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에서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인 신석기 전기의 인골 46개체가 쏟아졌다고 해요. 8.15 광복 이후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 인골을 다 합쳐봐야 20개체였는데 장항유적에서 이렇게 많은 유골들이 발견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뼈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유적을 볼 때. 학문융합시대의 고인골 연구는 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시도하면서 옛사람의 자취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들을 캐내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마나 살았는지, 키는 얼마였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병에 걸려 죽었는지, 심지어 생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삶에 대한 실마리를 고인공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뼈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인위적인 변형의 예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봤던 내용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뼈다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